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필리핀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4시간 10분이면은 이곳에 도착하는데 이번에 올 때 필리핀 국적 항공기로 왔습니다. 자리가 만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초라 보니까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그저께까지 이게 연초 연말 성탄절이 가장 최대의 여기는 공휴일이죠.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가 막 지금 끝났고 이제 어제부터 또 이렇게 각 학교마다 개학을 하고 있어서 아주 바쁜 그런 일정이고 한국은 지금 겨울 방학이어가지고 많은 학생들 또 휴가철 이렇게 해서 이곳 필리핀 많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쪽으로 올 때 항공기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석이에요. 그만큼 여기 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필리핀에 관한 거는 조금 후에 강의하도록 하고 제가 이번에 올 때에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항공기 타려고 이제 프란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과정에 기내 붙이는 짐과 또 제가 기내 가지고 가는 컴퓨터 가방 이거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나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 체킹 끝나고 입국장에 들어가서 비행기 이제 탑승 기다리는 쪽에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아유 이 먹통이 돼가지고 액정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분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용산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입국했을 간에 제 컴퓨터는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우리 개인철 목사님, 선교사님의 컴퓨터를 좀 잠시 빌려서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만은 엑스트라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를 준비했는 요 PPT 자료는 우리 다음 주에 한국에 제가 해서 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혹시 또 이게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다시 또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그다음 필리핀에 대한 사역과 또 그동안 이제 그 우리가 쭉 살폈던 나라 통틀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강의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질문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지금 구소련에서 이 독립한 1991년에 주로 독립됐습니다만은 14개 나라를 지금 순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를 이미 살펴보았고 지난주까지도 아르헨바이젠이라고 그저 코코셔 나라 3국을 다 살폈고 그리고 요즘 전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벨라루스도 우리 살폈고 이래서 오늘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여기 그 스탄이라고 붙인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필 나라가 기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또 이제 주르메이스탄이라고 이런 나라들이 스탄 붙은 나라. 요게가 4개국이 저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알려진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가 모두 10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옛날에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정복에서
스탄이라고 붙인 것은 옛날 그리스 나라에 거기에 이제 한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탄 번역을 스테이트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처럼 스테이트. 근데 이 스탄이란 이 뜻은 보면은 무슨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땅이다. 그래서 이 10개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절반가량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이제 우리 집중 살필 나라가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건데, 이 나라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PPT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예습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그 소련이죠. 그 소련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됐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에서 가장 아주 탐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나라 크기도 엄청 크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반도 전체의 13배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또 인구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옛날 구소련 시절에도 최대의 농작물 생산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농작물 생산으로 많이 나고, 그다음 많이 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농작물을 그렇게 많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는 그 해바라기가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가 알마티인데 옛날에 수도였어요. 지금 수도는 아타나라고 이게 북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 알지만 옛날에는 알마티. 알마티라는 뜻은 사과라는 뜻이죠. 거기서 많은 과수원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마티는 이게 실크로드의 아주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쪽 서쪽으로 뻗고 동쪽으로 뻗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대가 이 알마티인데,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옛날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알마티에서 기르기스탄으로 가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거의 4시간, 5시간 정도 운전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잘 자랍니다. 이게 태양을 이렇게 해서 우리 해바라기를 선플라워라고 그러잖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쫓아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해바라기에서 해바라기 씨앗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해바라기 기름. 그게 이제 큰 생산지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학 시간에 원소 기호를 배우잖아요. 원소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쭉 배우는데 옛날에 우리 배울 때 137번까지 그였던가요? 하여튼 그런 이제 원소 기호인데 그 원소 기호에 해당되는 모든 광물질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주 보고입니다. 우리 땅의 보고가 카자흐스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풍부한 농작물, 또 석유 매장, 또 이제 광물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라늄도 풍부하게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참 대단한 곳입니다. 또 여기 우리 갈 때마다 알마티 갈 때마다 그게 이제 꼭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구소련 시절 때에 그 장교들이 즐겨 찾는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이 지하의 뭐 깊이가 얼마나 뭐 300m인가요? 굉장히 깊은 데서 뿜어내는 그런 이제 온천인데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황이 풍부하고 냄새도 진하고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면은 피부색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거기도 아주 굉장한 곳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카자흐스탄은 뭐니 뭐니 해도 바이칼호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우리 그 우랄 알타이아 산맥이 이제 걸쳐 있는 이런 곳으로 거기에 이제 바이칼호는 우리 한민족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보면 샤머니즘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혼과 연결되는 그런 곳으로 참 역사적인 것으로 깊은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즐겨 올라간 것이 알마티가 어디냐면은 알마티의 북쪽에 보면은 큰 천산이 있어요. 천산. 천산은 1년 내내 눈이 이제 가득 덮인 백두산이죠. 이 천산. 높이가 우리가 갔던 곳은 3,800m 있는 높이에 가는데 그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이 쭉 이렇게 타고 올라는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3번 갈아탑니다. 미안합니다. 2번 갈아타요. 한번 쭉 한번 올라가서 1,000m에서 또 갈아타고 나면은 2,000m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 더 갈아타면은 그 3,000m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거기서 이제 내려서 또 산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이제 3,500m인데 그거는 이제 그 발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좌우지간 그런 어떤 것이 천산이라 그래요. 천산으로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이게 알마티 도시가. 그래서 이제 그쪽이 너무나도 아주 참 귀한 곳인데 그 카자흐스탄 여기에 전체 주민들의 한 47%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한 40%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 그 출신 그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갈 때 제 그 장신대 동기가 되는 김상길 선교사님 초청으로 제가 한 6, 7번 다녀왔습니다. 주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김상길 선교사님은 이 카자흐스탄에 가시나마 거의 1호 선교사님 기룽남 목사님도 그 같은 시기에 가셨습니다만은 제일 지금까지 이제는 그분 은퇴를 하셨어요. 선교사로서 은퇴를 하시고 이게 통합 측에서 그분을 명예 그 선교사로 은퇴 선교사로 정식으로 임명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그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데 정말 그 30년 이상을 그쪽에 계시면서 시온 장로교회라고 그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그 주로 이제 현지민이죠. 그분들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신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이제 그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 신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은 그 지역에 우리 국립대학에 있는 그 한국어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또 배우고 그럴 거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방영했던 그 이제 고구려 초기에 주몽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날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주몽을 당신들이 보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주몽에 나오는 복장이며 또 문화며 이것이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옛날에 이 카자흐스탄 여기가 옛날 고구려였다는 겁니다. 고구려. 문화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인의 문화는 또 다른 문화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의 그런 것이 낯설지 않고 자기 문화와 똑같기 때문에 이 주몽이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대장금 드라마가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많이 봤고, 또 천사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이거 왔을 때도 많이 보고, 무슨 우리 일본에서도 많이 봤던 연사마 나왔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을의 뭐 영감가, 그것도 또 이렇게 퍼지고 해서 이 카자흐스탄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K 드라마가 일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이제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김상길 목사님의 사모님은 거의 교수로 지금까지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그 두 분 선교지에 제로 방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도 갔지만 또 한 선교지는 거기에 연합 장로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길웅남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인데 그 길 목사님은 그분도 역시 우리 장로교 통합적 선교사님이시고 그분은 훗날 다시 미국에 오셔가지고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별세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제가 가서 또 강의를 몇 번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던 곳이 이제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안내를 받으면서 참 다녔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그 참 많은 연구 있는데 여기 그 김상일 선교사님의 이제 얘기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정식 강의할 때 나옵니다만은 2013년도쯤 됐을까요? 그때에 이분이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다는 해입니다. 그때에 이분이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중앙아시아까지 와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는데 정작 이 나라에 대한 토속 그 역사와 또 문화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20년 했으니 은퇴할 쯤 이제 자기가 이 나라의 것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잠시 나왔을 때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굉장히 권했습니다. 거기 제 또 장신대 동기가 되는 신재영 목사님 그분이 여기에 3년 저 몽골 계실 때 그때는 이분이 바이칼호를 가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의 정의라는 그런 거를 신문사에서 쭉 글을 쓰고 해서 굉장히 참 인상이 깊었는데 바로 이 카자흐스탄에도 북쪽에 가면 바이칼호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이게 있을 것이다. 이제 하고 우리 연구를 해보자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고려인 얘기였습니다. 이 고려인은 이 유적지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에 이유는 1937년에 스탈린이 이분이 신학도 했고 또 유대인 계통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골수이고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탈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본 것이 6.25 사변 당한 거예요. 그 뒤에 스탈린 작품입니다. 그게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는 거기 기후로 삼은 것이 그 6.25 전쟁이었고 또 스탈린이 1937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세계 기독교를 박멸하자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 WCC라는 기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스탈린이 제공했고 그거를 이제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은 48년도에 WCC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초대 이 총무 사무총장이 스탈린 밑에 있었던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WCC의 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스탈린이 그 시작한 제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 37년도에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로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도 그 야욕을 버리고 있지 않죠. 지금 이제 중국과의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어서 이 세계는 앞으로 21세기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은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들의 경제력으로 이제 미국을 능가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계속 21세기도 이제 그 세계를 주도하는 지원으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한국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것이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고래등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뭐 탄핵이다 뭐다 이래서 이게 친중이냐 친비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역을 했던 이제 이 중국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이제 또 트럼프 제2기를 맞이해서 이 중국을 이제 이기고 이제 세계 또 이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가는 여기에서 한국은 어느 쪽으로 또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복합적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쉽게 무슨 전망을 한다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엔 다 러시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가 망했다고요. 망했는데도 지금 또 그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푸틴이 옛날 그 스탈린을 이어서 그 지금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에 다시 스탈린 얘기로 돌아가면은 1937년에 이런 이게 공산주의로 세계를 제일 제패하려는데 제일 방해되는 인물이 누군가니 우리 고려인이었다고. 이 고려인은 1870년대부터 이제 그 조선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올라갔던 곳이 연해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에 해외 이제 이민들이 많이 와서 고려인들이 정착촌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우리 고려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게 스탈린이 제일 골치 아픈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게 조선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다 이제 말살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1937년도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다 이 고려인들을 기차에 싣고 이제 동토 아주 그 시베리아 이 병야는 이 겨울에는 계속 눈이 오고 엄청 춥고 거기서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고려인들을 다 해서 시베리아 그냥 평야에 막 내린 거예요.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려인들이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이 오늘 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카자흐스탄에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을 기념해 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80주년 그걸 했어요. 1937년도에서 80주년 하면은 이제 최근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이제 이거와 비슷할 때 그때 80주년도 하고 70주년도 하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은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그때 시온 장로교회 맨 처음 집회 갈 때에 그리고 이제 신앙교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파평윤 씨가 사회를 보고 파평윤 씨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 파평윤 씨 집사님이 헌금송, 특송을 하고 이래서 솔직히 파평윤 씨가 저를 포함해서 5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따로 만나 찾으니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평 윤 씨를 보는 이 자체가 자기 생애에서 또 있느냐, 이래서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차분 그때 저녁 식사를 한인식당에서 대접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1937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크게 대가 끊기를 했던 분이 이게 윤 씨라는 겁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현재도 지금 윤 씨가 여기에 뭐 우즈베키스탄까지 타지스탄 그까지 다 포함해서 윤 씨가 살아있는 그 가정이 5가정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설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멀리서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러. 그만큼 눈물겨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려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얘기에 그 고려인들이 살아남았던 그 동굴에도 가보고 또 그분들이 남긴 유적도 살펴보고 참 이것만 해도 굉장히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새 에덴교회 소광수 목사님께 얘기를 내가 성경 공부를 그분이 가르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꼭 가봐야 된다 해서 그분은 한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런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신 정도인데 그런 고려인의 얘기가 지금 그 후예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부러 그분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분들의 그 한국말이 좀 투스풀돼요. 그 이분들이 워낙 그는 이제 공산 북한 쪽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몰랐대요, 그분들이. 언제 처음 알았가니 1988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 많은 선수단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옛날 그 고려인이 남아있던 그쪽 나라에서 이제 선수단이 가서 그때 봤는데 와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서울이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북한 평양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인 것을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이분들이 알게 되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 자기들이 우리 한국말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줬던 아리랑은 길을 가는데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1세, 지금 1세는 거의 없습니다. 다 2세, 3세, 4세, 5세 이 자녀들이 열심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어를 이렇게 국립대학에 이렇게 학과가 설립되는데 거기 앞장을 서시고 이런 것을 이제 가서 많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또 뭐 김홍범 그 독립투사죠. 그분이 또 여기 와서 알마티에 와서 이제 활동한 것을 기려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기념 동상도 세워주고 이런데 뭐 그분이 이제 좀 그 좌파 그런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또이 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투사들이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나갔다는 그런 흔적들 이런 걸로 이 카자흐스탄에는 상당히 아주 그런 면에서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풍부한 이 카자흐스탄에 이거를 이제 많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카자흐스탄을 수시로 갔어요, 이분이. 그분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또 카자흐스탄에 비공식으로 몇 번 더 갇힌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굉장히 절친이었대요. 굉장히 친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에 많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광산을 또 이렇게 협약을 맺고 여기 수출 수입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그때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이 민족들이 우리 제가 또 가르쳤던 신학교는 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 일주일 동안 한 과목을 공부하세요. 그 월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면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강의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이 한 학기 분량 12시간을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한국말로 강의하면 고려인 이 통역 잘하는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참 수년 동안 통역을 해주신 분이었는데, 그러나 또 이분을 이어서 지금 또 저 젊은 자매입니다만은 이분이 또 통역을 잘하세요. 또 그분 이제 통역을 계속 있는데, 통역 강의로 그렇게 그 강의를 제가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다 세우는데, 그래서 45%가 이슬람, 또 41%가 러시아 정교회, 그 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교회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여기 신학교도 있고 연합신학교도 옆에 있고, 이런 신학교에서 배출된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참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떤 분은 상당히 큰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김상일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분이 이제 2013년도에 자기가 여기에 있는 이 뭔가 러시아군의 옛날 그 받았던 그게 세미라치라가 있어요. 이 뜻은 뭐가니 이제 7개 강이라는 뜻인데, 요 지역 중심으로 옛날에 경교가 많이 발달됐고 이 경교의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경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우리 김상길 목사님이 그게 이제 주범이에요. 그리고는 그 옆에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최갈래 선교사님이 여기 또 동참하시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최아영 선교사님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경교 연구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숨었던 동굴 이런 데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경교 십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건물에. 또 건물 입구에도 이렇게 막 경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려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동토의 땅에 던져졌을 때 이들이 찾아간 곳이 경교 교회당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피신 생활을 했던 것도 우리들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상길 목사님이 저기 주한 장로교에서 하는 세계 선교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하셔가지고 PhD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선교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요즘은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고 후속타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한국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저기 광신대학이라고 호남에 가면은 그 합동계통의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송황섭 목사님 나왔던 학교입니다. 거기 도서관에 가도 이 경교의 그 역사에 대한 유물들이 거의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여기 카자흐스탄에 오셔가지고 여기 학교도 참여하시고 또 정기학교도 발표도 하시고 그랬던 이제 유물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PPT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 그게 이제 타켄센트 그 주역에 있는 우즈벡의 그런 그분들이 몽골계 그쪽 이제 저 주민들인데, 이제 거기 있는 얘기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지금 필리핀에 왔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도 예습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필리핀이 한때는 여기가 동남아시아 선교 교두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해요. 우리 동남아의 이 모든 것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이 마닐라입니다. 마닐라에 우리 한때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한 4천 명 이렇게 있을 만큼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 그때였습니다. 그때 오면은요, 여기 뭐 한인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교파별로 많이 오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와보면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 선교 열기도 옛날 많지는 못합니다. 이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마닐라를 중심으로 많이 왔죠. 여러분, 필리핀 하면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섬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한 6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북쪽에 바슈나 전부터 시작해서 남쪽에는 민다나오라는 섬이 이렇게 주축을 이루는데, 남북 길이가 1800m 길이고, 또 동서 길이에 좀 넓은 데가 1200km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이 땅 전체를 이렇게 합산하면은 약 한 3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 우리 22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5배, 한반도의 1점, 대한민국의 3배, 우리 한반도의 1.5배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필리핀입니다. 이 필리핀은 오키나와에서 1시간 반만 내려면 필리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이 북경하고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늦죠. 그래서 그런 나라,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운 나라고, 우리나라와는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 독립됐잖아요. 제일 먼저 필리핀이 1949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렇게 이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고, 54년도에 여기에 대사관이 설립될 정도로 우리나라와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이 필리핀은 UN 참전국 16개국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고마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더 일찍이 이렇게 외교관계가 됐고, 북한하고 또 외교관계가 돼 있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와 더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마르코스도 두 분이 굉장히 아주 친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 필리핀 하면은 굉장히 어떤 동경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게 막사이 상을 받으실 때에, 그때 이게 필리핀 굉장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참 필리핀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많이 도움을 주었고, 또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 이 필리핀에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16세기부터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300년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많이 문명이 이제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언어가 타갈로그인데, 이 타갈로그가 스페인의 언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의 전체 주민의 한 93%가 말레이 분들입니다. 말레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계와 현지인이 같이 결혼해서 혼혈 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과 또 현주민들의 혼혈민도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일본이며, 일본도 이 나라에 한때는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스페인 지배, 또 50년 미국의 또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많이 자유롭고, 그리고 또 일본의 지배도 한때 잠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의 공감대도 많고, 또 우리나라와 가깝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우리가 받았고, 참 이런 고마운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도 공식 통계에 나와요. 작년 2023년도에 보면은 한 3만 2천 명의 한인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이곳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이 4만 5천은 된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보다도 1만 명이나 더 많이 필리핀 국적을 가진 분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절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 태풍 할 때 태풍의 그런지가 이제 이 나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가 참 습합니다. 지금도 겨울인데 가장 습한 습도가 낮은 지역에도 여기 지금 고온 다습해요. 제가 한 달 전에 미얀마 다녀왔다나요. 거기보다도 훨씬 습도가 높은 게 여기입니다. 지금도 여기 아침 시간인데 굉장히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낮 되면은 기온이 35도, 6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막 습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밤 되면은 이게 28도 정도로 떨어진데도 습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함부로 틀 수 없는 게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이 에어컨이 한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저 선풍기만 몇 대 있고, 그래서 참 이 더운 가운데 집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리핀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옛날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통령은 또 누군가 하면 바로 전 직전 대통령이었던 두아뚜레의 따님이 지금 이 부통령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현재 들은 얘기가, 이게 현재 그 마르코스의 아들 되는 대통령과 또 두아뚜레의 따님이 되는 부통령 사이에 갈등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고, 좌우지간 이 필리핀은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한국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인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빈민 정지율이 많아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면은 그 밤 늦게 늦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무숙자들 또 거지들 이런 분들이 그때까지도 이렇게 동향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참 이렇게 요즘은 더 살기가 어려워진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이게 어려워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교지로 갔던 곳이 필리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떤 얘기까지 나온가 하면은 진짜 선교하러 오신 분하고 그냥 자녀들 영어 교육 때문에 오신 분하고 이렇게 나눌 정도로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한국의 이 어학당에서 여기에 바기오라는 곳에 그 중심으로 또 마닐라에 이렇게 어학 영어 배우러 이렇게 오는 그런 부류들이 많았는데, 역시 이제 이 필리핀 영어는 이 따갈로그식의 영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순수 미국의 그 발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필리핀에 와서 대학도 다녔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많이 계실 때인데, 저는 정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참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그때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이제 갔던 곳이 민다라오스미라고, 여기서 이게 배를 타고도 우리가 8시간 가봤습니다만 너무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올 때는 이제 마닐라에서 공항에서 한 50분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 가면 의뢰 우리가 배를 한 대 전세를 내 가지고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그 선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몇 번 갔던 곳이 산족 전도예요. 그 산족 그분들은요, 지금도 신발을 신지 않고 평생 신발인 걸 모르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의뢰 우리가 쌀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 선교팀에게 어떤 요청 사항이 왔는가 하면은, 필리핀은 지금 인구가 1억 1,900만이거든요. 1억 2천이 조금 못 됩니다. 작년 통계에. 그렇게 많은 인구. 그러니까
일본 인구하고 인구수는 지금 거의 같죠. 1억 2천에 해당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산족 이분들은 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다로의 섬에 이분들 부탁이 뭔가니 그 산적들을 가가지고 잘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도 세워주면서 부탁이, 그들이 이제 출생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필리핀 국적이 증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국적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탁을 듣고 한 2년, 3년 동안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적 마을이니까 그거는 오토바이 타고도 가가지고 오토바이 그 못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워놓고 뭐 스피커니 쌀이니 이걸 다 울루매고 갑니다. 우리 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선교팀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명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들이 산족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종을 치거나 일일이 사람이 가가지고 오늘 몇 시에 여기 오니까 이게 사람들 모이라 했는데 이 모이는데 이틀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거 몇 시에 어디 모인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이제 걸어서 하루길 걸어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만나는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은 분이 60쌍을 그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혼시켜주면서 티셔츠를 다 하나씩 입혀요. 그리고 결혼 선물로 10kg짜리 쌀을 또 하나씩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출생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출생신고 그리고 오늘 또 결혼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그런 서류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그걸 다 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분들 손지장 다 찍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갖다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우리가 한 150쌍 결혼을 그때 시켜서 이거를 그때 정부에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열악해요. 그 이분들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 많이 신발들을 해서 다 신발들을 신겼습니다. 참 좋아해요. 하루 정도 잘 신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신발을 또 벗어요. 그렇게 불편하답니다. 뭐 이런 이제 분들이 거기 이제 사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이 필리핀은 아직도 선교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와서 제가 이번 주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좌우지간 오늘 여기에 지금 제가 왔는 개인철 목사님은 우리 그 심신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이렇게 학위를 받고 오셔서 65세에 은퇴를 하시고는 한국에게 이제 그리고는 이곳에 오셔서 지금 나사렛 교단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또 거기에 사택 거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사택이에요. 목사님 겐칠 목사님 네 분이 열심히 지금 여기에 1년 6개월 됐습니다.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지 신방차 이렇게 또 신년 성회 인도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에 대한 요 상담은 우리 따로 우리 메타버스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만큼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또 무슨 나눌 얘기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